자, 관리비 채권자와 채무자. 관리비 채권자는 누가 될까요? 누가 관리비 채권자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관리비 채권자가 관리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첫 번째 관리비 채권자는 관리단이 되겠죠. 네, 관리단은 여러분이 좀 법적으로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관리비 채권을 갖고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채권을 징수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누가 관리비 채권자가 될까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겠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어떤 거와 비슷한 기관이에요? 관리위원회와 비슷한 기관이죠. 그리고 그 관리단은 아파트의 뭐랑 비슷해요? 입주민 단체랑 비슷하다, 입주자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비슷하긴 한데 레벨이 좀 달라요.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이 채권자가 되고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채권자가 됩니다.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집합건물에서는 여러분 구분 소유자가 공동으로 관리비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동별 대표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관리비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좀 약간 좀 모순되긴 하죠. 이제 그것도 이제 점차 법적으로 정립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있죠.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도 역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자가 관리단이 성립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경우에는 분양자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위탁관리회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은 관리비를 위탁관리회사에 내도록 돼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 채권자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위탁관리회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랑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아파트를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들 또는 내가 고용한 관리사무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리비 채권자가 될 수 없어요. 관리비 채권자는 관리단만 될 수 있고 다만 실제로 관리비를 추심하는 업무는 누가 수행을 할까요? 위탁관리업자나 그런 소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관리비를 낸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위탁관리업자에 따라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카가 됩니다. 안 됩니다. 소송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위탁관리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내가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 주는 게 허용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변호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권리에 대해서 변호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해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권리를 처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의사처럼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사가 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의료 지식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권리를 누군가 대신 행사해 주려면은 그 사람이 법적인 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탁관리 업체가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권을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은 관리단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해 준 경우 그리고 그것이 구분 소유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위탁관리업체가 채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관리비 채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은 관리비를 거둘 수 없잖아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 관리단에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임이 됐거나 또는 선출이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대표자가 관리인이 뽑히기 전까지는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위탁관리업체도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그렇게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관리단에서 위임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분양 서류에 어제 이게 나왔지만 사인하면은 이제 그 어떤 사인합니까? 그 위탁 관리업체한테 관리 업무를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 내용 속에 관리비 청구에 대한 위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위탁 관리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모든 구분 소유자들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법원이 예외적으로 위탁 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비 그 관리인이 없는 경우라도 위탁 관리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이렇게 되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쭉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관리비 채무자가 아까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관리비 채무자가 되잖아요. 또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이 사람은 전 소유자가 체납했던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근데 다 승계하는 건 아니고요. 전 채무자가 전기를 많이 썼다, 물을 많이 썼다, 그런 거는 전 채무자가 그 사용한 거니까 그것까지 승계되지는 않죠. 다만 전 구분 소유자가 그 지급해야 될 돈 중에 건물의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 있던 관리비 같은 거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뒤에 오는 구분 소유자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한해서는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채무를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는 경매를 절차를 통해서 전유 부분을 매수했거나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한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도 관리비 체납 관리비를 승계해서 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한 10달 연체해봤자 뭐 200만 원도 큰 돈이면 큰 돈이죠. 근데 2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무슨 뭐 큰일 나진 않잖아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몇 천만 원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되는 게 보통 한 2, 3년 연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비만 억대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경매를 받아가지고 상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관리단에서 못 들어가게 해요. 야, 관리비 내라. 그걸 낼 게 얼만데 몇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물 쓰고 전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료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상가에는 관리비의 상당 부분이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와 사용료 중에서 상당 부분이 관리비예요. 개별 점포에서 쓰는 전기료하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상가는 다 오픈 상가 같은 경우는 위에 다 불 켤 거 아니에요. 난방도 공동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 관리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들어갈 때는 체납된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법은 1년 이상의 주기로 지급해야 되는 금전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채권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내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거두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관리단의 입장에서는 3년 지나기 전에 항상 관리비 채권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그 청구서를 보내면은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이 지나기 전에라도 통지서라도 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서 지급 명령이나 소액사건 심판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내 권리긴 하니까 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3년이 지나간 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전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난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 관리비 특별승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승계되는 부분이 아까 공용 부분 관리비만 승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관리비 중에서도 예를 들면 중앙난방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지만 그건 누가 쓴 거예요, 사실은? 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쓴 거죠. 그런 거는 승계가 안 돼요. 또 한 가지 연체료는 승계가 안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연체료까지는 승계가 안 되고 공용 부분 관리비만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소멸시효 말씀을 드렸지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이나 또는 뭐 내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3년의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소송 가면 저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두시는 분이나 내시는 분이나 저걸 꼭 염두에 두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관리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잠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받고요.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에서의 소멸시효의 중단이 부분 아니십니까? 저 부분이 특별 승계자도 저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소멸시효를 보통 특별 승계자는 3년 소멸시효 기간까만 납부하신다 했는데 거기 그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했을 때 특별 승계자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이익을 보일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 이제 전 소유자한테 승계를 했을 경우에 승계했는데 특별 승계를 받았는데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그걸 이제 집행을 했는데 앞 소유자가 돈을 안 내고 갔을 때 특별 승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이제 연체자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은 넘겼고 전유 부분을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은 넘기면은 A, B, C가 다 그 공용 부분 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든요. 이걸 이제 부증전 연대 채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경우는 각각의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각각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람한테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그게 두 번째에 당연히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까지 판례가 있거나 뭐 주장들이 된 건 없는데 일단은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이제 회계 업무 쪽을 좀 봐봐서 네. 이런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관리단이나 관리위원회에서 1년 동안 사용했던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관리인에게 비용 청구나 이런 부분 비용에 관한 어떤 정보들을 공유해 줄 걸 요구했을 때 그런 그 관리인은 그 이전에 뭐 세무나 아니면은 회계사에게 그러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회계적인 절차를 다 거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비용으로 썼는데 이거에 대한 횡령 여부를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비용은 뭐 20만 원이 나갔다고 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딴 데다가 5만 원을 써서 그 뭐 비용에 대해서 25만 원으로 청구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간에 뭐 좀 필터를 거쳐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업무 감사 부분인데요. 회계 감사 가지고는 그 부분이 적발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5만 원을 썼는데 20만 원을 회계 장부를 해놨다. 근데 증빙서를 안 만들어놨다. 그럼 회계 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5만 원을 썼는데 영수증을 20만 원짜리 만들어서 20만 원 지출했다라고 회계 장부에 작성을 해요. 그럼 그걸 회계 감사로서는 알 수 없고요. 그건 이제 형사 처벌 대상이잖아요.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업무 감사를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다 이웃분들이 관리인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업무 감사를 들어가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은 이 공동주택이나 유통산업발전부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 기준들이 있고 업무 처리 기준들, 예를 들면 증빙 영수증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과 또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또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기준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관리비가 조금 한번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완전히 걸러지는 건 아니에요. 작정하고 속이면요 대법관도 속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대법관을 속일 정도면은 이제 잘 속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이하의 그 비리 같은 건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집합건물법에 회계감사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직도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 항목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가 들어가려면은 일단 관리비 항목들이 정해져야 되고 회계 업무 처리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지금 회계감사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실효적이진 않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회계감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100세대가 넘어가면 큰 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회계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공동주택법이 확대가 돼가지고 그쪽 부분까지 커버가 되면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그 업무 감사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리 부분들이 많이 잡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체결한 지출 증빙 서류
그것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법규에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에 대해서 불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거는 뭐냐면요. 위탁 관리, 그러니까 지금 관리인이신 거죠.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직접 체결하신 건 아니지만은 시행사가 체결한 권리 의무는 관리단에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관리단이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관리인께서 대표자로서 그 위탁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위탁 관리업체한테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뭐냐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우리 집합 건물을 관리해 달라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계약의 내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임 계약에는 그 수임인이 업무 처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계약상에서 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그렇지만은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그 위임 계약의 기초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잘라버리면 돼요.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그게 어렵죠. 근데 관리인이 위탁관리업체를 자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위탁관리업체가 제가 이제 나쁜 위탁관리업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위탁관리업체가 구분 소유자들 몇 분을 포섭을 합니다. 그 구분 소유자분들이 관리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엄격하다 보니까 다 이의를 제기해요. 저 사람은 관리단으로 선출됐지만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권영필 변호사님이 막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들 다 얘기하셨죠. 두 사람한테 통지가 안 갔으니까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당신은 관리인 아니다. 업무 집행 정지 집어넣고요. 그렇게 관리인이 소송 2개만 맞으면은 당장에 사모님이 관리단 그만둬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살아야지. 그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소송이 2개 정도, 1개, 2개 정도 걸리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구분 소유자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단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약간 좀 그 적절한 말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구분 소유자분들 중에서 그냥 무임승차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헌신적인 몇 분들이 노력해서 막 관리단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뭐 업무에도 협조 안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설득하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유도 이 법을 좀 더 잘 아시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점들을 뭐 메워 나가고 이제 절차적으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니까 또 이렇게 또 여러분이 배우신 지식들이 또 확산이 되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아까 이제 모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특별히 하나 넣었어요. 구분 소유 그러니까 집합건물 관리와 주인의식이라는 섹터를 넣은 이유가 여러분이 국가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재산은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국가가 지켜주면 좋겠죠. 근데 그 국가보다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니까 어렵긴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구분 소유자들을 잘 조직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더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은 뭐 이제 마치고 또 내일 교육이 있으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